어머, 순자씨, 이게 얼만만이야?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어디 편찮은 데라도 있는 거야? 하긴 요즘 우리 나이에는 무엇보다 건강 챙기는 게 제일이지. 나는 이번에 남편이랑 유럽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잖아. 애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 비즈니스석까지 끊어여서 어찌나 편하게 다녀왔는지 몰라. 순자 씨도 자식들한테 좀 해달라고 해. 우리가 평생 어떻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럴 때 대접받아야지, 안 그래? 오랜만에 나간 중학교 동창회 자리. 반가운 얼굴들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려던 찰나, 해숙은 화려한 보석이 박힌 손을 우아하게 흔들며 은근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해숙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가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아마도 순자의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을 만큼 비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의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귀에는 작지만 품이 있는 루비 귀걸이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옷 역시 명품 브랜드의 최신 컬렉션이었고 발에 신은 구두는 광택이 날 정도로 정성스럽게 손질된 이탈리아제 명품이었습니다. 순자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돌덩이로 눌린 듯 꽉 막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숨을 들이쉬려 해도 공기가 목구멍까지만 차오를 뿐 폐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의 말은 분명 걱정하는 척하는 다정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은 순자의 소박한 옷차림과 세월의 풍파가 남은 거친 손마디를 훑으며 조용히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해숙의 시선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순자의 전신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내렸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산 듯한 순자의 검소한 블라우스, 몇 년째 신고 있는 낡은 운동화, 손톱 밑에 끼어있는 검은 때까지.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으며 찻잔만 만지작거립니다. 찻잔의 손잡이가 너무 뜨거웠지만 순자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자니 자존심이 바닥까지 짓밟히는 기분입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도 해숙의 이야기에 감탄하며 부러워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말 좋겠다. 나도 크루즈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해숙이는 팔자가 좋아. 자식들도 다 잘 됐고. 그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것처럼, 이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찻잔 속의 차가 식어갈수록 순자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처음에는 뜨거웠던 녹차가 이제는 미지근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차가워졌습니다. 그 차가 식어가는 과정이 마치 순자의 마음이 얼어붙는 과정과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셔봤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동창회는 아직 1시간이나 더 남았지만 순자는 이미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를 뜨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아 꾹 참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도심의 찬바람은 옷깃 사이로 파고듭니다. 2월 초의 바람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순자는 얇은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렸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추위는 밖의 날씨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냉기였는지도 모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순자는 계속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올 버스가 오늘은 20분이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도착한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초라해 보입니다. 형광등 아래 비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있고 눈가는 처져 있으며 입가에는 씁쓸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걸어가고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걸어갑니다. 그 모습들이 순자의 눈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해숙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 보여?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비즈니스석, 유럽 크루즈, 성공한 자식들. 그 말들은 하나하나 날카로운 유리의 파편이 되어 순자의 가슴을 긁어놓습니다.
마치 가슴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수없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피는 나지 않으만 아픔은 선명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산 걸까? 이 질문이 순자의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나는 평생 뭘 했지?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놓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나의 자식들은 왜 저런 대접을 못 해줄까? 순자의 큰아들은 중소기업에 다닙니다. 월급이 넉넉하지 않아 자기 살기도 바쁩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용돈 몇만 원씩 주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째 딸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합니다. 서비스직이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저녁에도 늦게 퇴근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아직 취업 준비생입니다. 29살인데 아직도 부모 손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순자는 그 아이에게 취업 언제 할 거냐고 묻지도 못합니다. 아이의 풀죽은 얼굴을 보면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해숙이는 꼭 저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는 걸까? 해숙이는 왜 그랬을까?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는 해숙이가 공부도 나보다 못했고 집안 형편도 비슷했는데 그런데 해숙이는 좋은 집안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그 남자가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죠. 하지만 해숙이는 마치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기가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에 순자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해숙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오만한 미소, 자랑스러운 표정, 순자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던 그 시선,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허무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가슴을 때립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셔도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시가 되어도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어수무술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참새 소리가 정겹게 들렸을 텐데 오늘은 그 소리마저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결국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해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얼굴이 정말 초췌했습니다. 당신도 마음의 생채기를 안고 사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순자 씨와 같은 마음의 생채기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달려왔는가만 노년에 마주한 것이 타인의 무심한 비아냥과 은근한 무시뿐일 때 그 순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스스로를 보며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똑같이 대답해 줄 수 있을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해 보신 적은 않으신가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때 이렇게 말할 걸, 이렇게 대꾸할 걸 하며 후회하신 적은 않으신가요? 나를 무시한 그 사람의 콧대를 꺾어놓고 내가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상상 속에서 복수 시나리오를 그려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다음에 만나면 나도 명품 가방을 들고 가야지. 나도 비싼 옷을 입고 가야지. 그래서 저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혹은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가서 자랑해야지. 그때는 내가 해숙이를 내려다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로 마음을 달래보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복수를 꿈꿀수록 마음은 더 피폐해지고 정작 상처 준 사람은 코까지 골며 잘 자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곤 합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괴로워하는 사람은 순자뿐입니다. 해숙은 아마 집에 돌아가서 오늘 동창회 재미있었어. 순자는 여전히 수수하더라. 정도로 생각하고는 편안하게 잠들었을 겁니다. 순자를 무시한 그 순간조차 해숙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상처가 순자의 밤을, 다음 날을, 어쩌면 앞으로의 며칠을 망쳐놓았습니다. 니체가 전하는 다른 이야기. 하지만 오늘 지혜의 숲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목소리를 빌려 당신의 상처 입은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당신을 무시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압도적인 복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복수는 상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무리해서 상대보다 더 비싼 가방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SNS에 행복한 척 사진을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정답은 오직 니체만이 말할 수 있는 아주 깊고도 단단한 이것에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니체는 우리에게 이렇게 준엄하게 묻습니다. 그대가 타인의 무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대는 아직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언제까지 죄수로 살 것인가? 그 감옥의 문은 밖에서 잠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안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해수기가 순자를 가둔 것이 아닙니다. 순자가 스스로를 가둔 것입니다. 해숙의 한마디, 해숙의 시선 하나가 순자의 하루를, 일주일을, 어쩌면 한 달을 망쳐놓을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자가 해숙에게 그런 힘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해숙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해숙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그 즉시 원한이라는 감정의 늪에 빠집니다. 니체는 이것을 르상띠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처받은 약자가 자신을 해친 강자에게 품는 이 독한 원한의 감정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안에서부터 시커멓게 썩게 만듭니다. 르상띠망은 프랑스어로 원한, 원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단순한 일시적인 화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자리잡아 영혼을 좀먹는 독소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면서 점점 커지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폭발하는 분노는 한순간이지만 속으로 삭이는 원한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의 일거일톡을 관찰하고 그가 불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 SNS를 뒤져서 해숙의 근황을 살피고 해숙이도 분명 숨기는 불행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위란을 얻으려 하는 그 시간들, 사실 그 시간 동안 진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을 증오라는 어두운 구덩이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이 해숙을 미워하며 보내는 그 시간에 해숙은 아마 맛있는 저녁을 먹거나 TV를 보며 웃거나 편안하게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증오는 해숙에게 단 1g의 피해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고 당신의 행복을 갉아먹고 당신의 건강을 해칩니다.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복수, 니체가 말하는 가장 잔인한 복수는 바로 완벽한 만각과 압도적인 자기 극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으라거나 잊어버리라는 흔한 위로가 아닙니다. 참아, 잊어버려, 신경 쓰지 마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상대를 내 위대한 인생 드라마에서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즉 내 삶의 환희와 몰입이 너무나 커서 상대의 하찮은 무시 따위는 피부에 닿지도 않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이 너무나 충만하고 의미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코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나만의 창조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니체의 이 외침은 수천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해수기가 유럽 크루즈를 자랑한다면 당신은 동네 뒷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해수기가 비즈니스석을 자랑한다면 당신은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으며 깊은 감동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해수기가 명품 가방을 자랑한다면 당신은 손주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가슴 벅차게 웃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을 미화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속이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의 진짜 이유. 여러분, 해수기가 당신을 무시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해수기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깎아내려 그 틈새에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해수기가 유럽 크루즈를, 비즈니스석을, 성공한 자식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없으면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수기는 지금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깊은 불안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공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보다 나아. 라고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련하고 하찮은 영혼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고귀한 삶이 흔들려야 하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을 남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해수기가 순자를 초췌해 보인다고 말한 것은 어쩌면 해수기 자신이 내면적으로 초췌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공허할 수 있습니다. 인간 정신의 3가지 단계. 낙타, 사자, 아이. 니체는 인간 정신의 성장 단계를 3가지 상징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니체의 대표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낙타.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남이 지워준 무거운 짐을 지고 뜨거운 사막을 묵묵히 걷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하며 타인의 기준, 사회의 가치관, 가족의 기대에 순응하며 사는 단계입니다. 낙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짐이 무거워도 참습니다. 사막이 뜨거워도 참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습니다. 이것이 내 운명이야. 이것이 내 의무야. 라고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낙타는 강인합니다. 하지만 낙타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 지워준 짐을 지고 있고 누군가 정해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의 많은 분이 평생을 이 낙타처럼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엄격한 기대, 자식의 성공,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내 어깨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니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의 아침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자신의 꿈은 접어둔 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미뤄둔 채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희생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해. 엄마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해. 아내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사회의 기대를 등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단계, 사자. 두 번째 단계는 사자입니다. 낙타는 사막 한가운데서 사자로 변합니다. 사자는 스스로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하고자 한다. 타인이 부여한 낡은 가치들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포효하는 단계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맞대응하는 것은 사자의 용기입니다. 이것은 낙타보다 진일보한 단계입니다. 최소한 사자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이 지워준 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사자는 여전히 상대를 의식하고 있다고 말이죠. 상대가 있어야만 나의 부정과 저항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복수하려 애쓰는 단계는 아직 사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아이. 마지막 단계는 바로 아이입니다. 니체는 이 아이의 단계를 인간 정신의 최종적인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아이는 과거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 구걸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놀이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아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는 모래성을 쌓는데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성을 쌓습니다. 다른 아이가 더 큰 성을 쌓아도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성이 무너지면 잠시 슬퍼하다가도 곧 웃으며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기쁨만 있습니다. 망각할 줄 알고 새롭게 시작할 줄 알며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힘, 이것이 바로 니체가 그토록 강조했던 초인, 즉 위버맨슈의 모습입니다. 아이가 되어주는 최고의 복수.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응징은 당신이 다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해수기가 유럽 크루즈를 자랑하든 아들이 대기업에 갔다고 으스대든 당신은 그저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한 송이의 경이로움에 매료되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나 즐겁고 충만해서 해수기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의식세계에서 하얗게 지워지는 것. 아, 미안해. 네가 뭐라고 했었지? 내가 지금 이 책의 문장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깐 넋을 잃었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경지. 그것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우아한 굴욕입니다. 상대는 당신을 화나게 해서 당신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화는커녕 그의 존재조차 잊은 채 아이처럼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식의 가장 잔인한 복수, 무관심을 넘어선 환희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고요? 많은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말이야 쉽지 나이 들어서 자식 앞길은 막막하고 통장 잔고는 비어가는데 어떻게 아이처럼 즐거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니체의 삶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니체는 결코 안락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찢어지는 듯한 편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통증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루 사로메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 그가 심혈을 기울여 쓴 책들은 생전에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고독과 가난, 질병 속에서도 그는 알프스의 만년설 사이를 걸으며 외쳤습니다.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삶이었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아모르 파티는 내 삶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약한 요행이 아닙니다. 살을 파고드는 고통의 순간, 나를 무시하는 무례한 사람들, 늙고 병들어가는 초라한 내 육체조차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피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선택하겠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처지가 비록 남들 보기에 초라할지라도 그 안에서 당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운명을 뜨겁게 껴안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얄팍한 평가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노인정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모여 손주들 공부 잘한다는 자랑을 침이 마르도록 늘어놓습니다. 우리 손주는 이번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잖아. 역시 공부머리는 유전인가 봐. 그때 당신의 마음이 일렁이고 얼굴이 화끈거린다면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낙타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손주도 저만큼은 해야 내가 체면이 서는데 라는 파인의 기준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니체의 망치를 꺼내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고정관념을 사정없이 내리치십시오. 그게 어쨌던 말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타인의 손주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당신의 불행이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당신만의 소박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아파트 베란다 작은 화분에서 갓 돋아난 초록색 삭을 관찰하는 기쁨. 매일 아침 서늘한 공기를 마시며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상쾌함. 서툴지만 도서관 문화강좌에서 배우기 시작한 붓글씨의 은은한 묵향. 이런 사소한 것들에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빛이 생기로 반짝이고 일상이 활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이미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복수의 본질과 진정한 승리. 복수란 무엇입니다? 결국 상대를 내 밑에 굴복시키고 내 우월성을 확인하고 싶은 비겁한 욕망 아닙니까? 하지만 상대를 굴복시키려 애쓰는 동안 당신은 이미 상대의 감정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우주에서 증발시키는 자입니다. 나는 나를 무시하는 자들을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위대하고 거대한 존재다. 이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자긍심이 니체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선물하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과 영원한 것. 돈과 건강, 자식의 성공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밀립과 썰무처럼 밀려왔다가도 어느 순간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자기 극복의 문육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에게 보란듯이 잘 살겠다는 결심조차 하지 마십시오. 보란듯이 라는 말 속에는 여전히 타인에게 보여주겠다는 노예근성이 숨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 자신의 영혼이 기뻐서 춤출 수 있는 삶을 사십시오. 춤추는 법을 배워라. 춤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자는 결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없다. 니체는 인생의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춤을 추라고 권했습니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이불 속에서 눈물 흘리는 대신 경쾌한 음악을 크게 틀고 거실에서라도 몸을 흔드십시오. 당신의 신체가 활력을 얻고 정신이 가벼워질 때 당신을 짓눌렀던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흩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정화의 시간. 인생의 후반전은 거창한 성공을 거두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타인의 시선, 사회적 체면, 끝없는 비교라는 찌꺼기들을 하나씩 털어내고 가장 순수하고 단단한 나로 돌아가는 거룩한 정화의 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히 군다면 속으로 고요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불쌍한 인간. 네는 아직도 타인을 깎아내려야만 가짜 행복을 느끼는 낙타의 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나는 이제 사자를 지나 아이처럼 내 삶의 축제를 즐기러 가겠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유하게, 아주 우아하게 떠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품있기 있는 거절이자 잔인한 복수입니다. 당신은 단 하나뿐인 보석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손에 쥔 것은 적고 육체는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이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고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우주의 위대한 승리자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똑같이 살아야 한다고 해도 기꺼이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게 오늘을 살아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석입니다. 타인의 녹슨 잣대로 당신의 눈부신 가치를 매기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누군가의 얄팍한 무시가 당신의 우주를 뒤흔들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빛나며 무엇보다 더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원한의 짐을 사막에 내려놓고 가볍게 발걸음을 떼어보십시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기억들,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말들을 모두 저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당신의 운명을 열렬히 사랑하는 아모르 파티의 위대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되어 당신을 괴롭히던 모든 증오와 억울함을 태워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오직 당신만의 아름다운 춤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가슴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영원히 방출하십시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당신 자신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해지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완벽한 복수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길을 걷다 지칠 때
누군가의 말에 다시 마음의 평안이 흔들릴 때 언제든 이곳 지혜의 숲으로 돌아오십시오. 저희는 항상 이곳에서 당신의 든든한 편이 되어 당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따뜻한 지혜를 나누며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니체의 말처럼 황금빛으로 빛나는 찬란한 정오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숲을 함께 가꾸어 주세요. 당신의 소중한 참여가 더 많은 분께 치유의 빛과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